예, 오늘 오랫동안 기다리시던 게스트 스피커 우리 이윤성 뭐라고 호칭을 불러드려야 되나? 사무관님을 모시고 헌법재판소에 이미 시작부터 우리 박찬영님이 그 오프닝을 뜨겁게 해주셨는데 법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페이스북 이렇게 조금 훔쳐보면 그 프로파일을 좀 볼 수 있는데 서울대에서 미학도 하시고 법학도 전공하시고 어느 게 주전공이셨네? 학부는 이제 법학으로 졸업을 했고, 아, 학부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을 했고 이제 대학원을 석사 과정으로 미학과 근데 1년만 다니고 중퇴했습니다. 아, 네. 오, 그렇게 어려운 학문을 택하셨어요. 재미있어서 했는데 예. 그 재미는 있는데 좀 나중에 돈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만뒀습니다. 진중권 씨는 미학해가지고 돈 잘 벌고 있는데. 좀 선정적인 표현을 많이 써가지고 인기가 있죠. 예. 그리고 글라스고 대학에 가셔서 LLM 과정을 하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몇 년도에 가셨어요? 2019년 9월에 가서 돌아오는 건 2020년 9월에 돌아왔는데 논문을 이제 통과한 것은 작년 6월입니다. 오래 걸리셨네요. 돌아와가지고 예. 그 직장 다니면서 마무리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 에든버러에서 멀지 않죠. 에딘버러에서 한 가까워. 기차로 한 1시간 정도 됩니다. 여름에 너무 좋은 데인데. 예. 예. 그 스코틀랜드 이쪽이 여름에 가면 뭐 아주 환상적이. 예. 영국이 여름에는 아주 좋잖아요. 그죠? 예, 특히 여름에는 뭐 해도 길고 예. 공기도 맑고 안 덥고 그래가지고 볼 때도 여행하기 너무 좋습니다. 많고. 예. 단 겨울에 가면 아주 저는 히드로 공항에서 그냥 안개에 급습당해 가지고 상당히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문화체육관광부에 근무하시다가 헌법재판소 근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처음에 이제 미학과 대학원을 다니다가 돈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만두고 그냥 7급 공무원이나 하면서 이제 밥값 하면서 살자 그렇게 해서 이제 7급 공무원 학교가 좀 문화체육관광부가 좀 좋은 데거든요. 7급 공무원들 중에 좀 성적이 좋아야 갈 수 있습니다. 거기 갔는데 일이 너무 많고 이제 뭐 우리나라는 공무원들이 뭐 의전이나 그 국회 요구 자료 이런 것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평생 그런 일을 하기 싫어가지고 좀 조용한 헌법재판소로 옮겼습니다. 예. 그 조용하신가요? 헌법재판소는 가보니까 조용하시던가요? 처음에는 조용했는데 중간에 좀 그 일부 소장들이 좀 비리와 갑질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그 직장 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좀 싸운 적도 있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예. 한때 뭐 진중권 씨를 모욕죄로 고소한 적이 있다고 예, 포스팅 올리신 것 같아요. 예, 2020년 초에 예. 그 이제 뭐 중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 선거에 개입하는 그 흔적이 있다. 뭐 나는 개인이요 이런 댓글이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글을 썼는데 진중권이 좀 업무론에 빠진 돌대가리라 이런 말을 저한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사과해라 했는데 사과를 안 하고 이제 뭐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이러면서 이제 돌대가리 아니라고 해서 돌대가리가 안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또 조롱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이제 영국에 있을 때인데 한국의 그 김재련 변호사님한테 의뢰를 해서 고소 고발을 했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진중권 씨는 어떤 대가를 치렀나요? 이제 형사로 벌금 100만 원 받고 또 민사로 저한테 합의금 100만 원을 줬습니다. 변호사비가 잘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예, 300만 원 손해 봤습니다. 그 LLM 과정에서 이제 법이론을 공부하셨다고 되어 예. 있는데요. 그 저는 뭐 그냥 이것저것 잡학으로 책 읽는 걸 좋아하고 제가 한때는 그 법경제학적
논문을 썼어요. 왜 미국은 안 그런데 우리나라 은행들은 그렇게 공인 인증서서부터 보안 솔루션을 많이 강요하냐. 이게 이제 버든 오브 프루프를 누구한테 어사인하느냐에 따라서 은행들이 책임 면책하려고 실효성도 없는 걸 이제 마구 한다 뭐 이런 논문을 제가 써가지고 미국 그런 거 하느라고 이제 법경제학 공부를 좀 했었는데요. 그러느라고 보면 이제 뭐 미국의 모든 학문이 그렇듯이 법 이론 얘기하는 거 보면 이제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이 이 법하고 그 정부가 스테이트가 그 도덕을 이렇게 강요하는 거하고의 관계에 관해서 이제 법을 처음 보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당연히 로마 시대가 이제 서구의 법 체계가 시작이 됐고 중세에는 당연히 저기 신학하고 법과의 차이 그래서 세인트 어거스틴이나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디바인 로하고 일반 로하고의 관계를 많이 했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법은 이제 다시 당연히 계몽주의 때부터 시작해서 존 루크나 칸트가 자연법, 우리 인권이라고 하는 자연법과 개인의 권리에 관한 걸 했고 우리는 거기서 이제 근대적인 법의 철학들이 생겼고 19세기 뭐 포스티비즘이나 최근에 이제 어떤 최근에는 이제 제가 봤듯이 경제학이나 심리나 사학적 이론들하고 막 융합이 되는 이론들로 이렇게 쭉 발전해 왔는데 한국의 사법 법 쪽에 있는 분들을 지배하는 법 이론이나 사상은 뭐라고 정의를 하면 되나요? 우리 사회가 그냥 법은 공권력의 수단이라는 거 말고 이런 서양과 같은 어떤 그 사상적 또는 민주화 과정을 겪으면서 시민혁명을 겪으면서 이것들이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철학이나 가치 체계가 됐으면 법이 훨씬 더 그 사법제도나 법치주의가 훨씬 더 안정적이겠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런 정도의 철학화가 돼 있고 가치 체계화가 돼 있나 사법부 이걸 전공하는 사람들의 지배적인 철학이나 법 이론은 뭐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법 이론을 전공하셨는지 좀 소개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우리나라 판례들을 보면 사실 크게 철학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그냥 그 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사법고시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고 또 우리가 또 이제 이렇게 계속 판결을 내는 게 이제 권한이 있으니까 우리가 옳다 이런 엘리트 의식에 빠져가지고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 근데 일관성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그 뭐 제가 그런 걸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법감정이라는 단어 표현이 나오거든요. 간통죄 사건에서 보면 옛날에는 이제 간통죄가 합헌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네 번의 합헌 결정 후에 2015년에 위헌 결정이 났거든요. 그 내용 이제 결정문을 보면 이제 뭐 법의식, 국민의 법의식, 가치관, 법 감정이 바뀌면서 이제 간통죄를 위헌으로 해야 될 때가 됐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이제 형법은 이제 위헌 결정이 나면 소거표가 있어가지고 옛날까지 다 무죄로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 간통죄를 옛날에 합헌을 4번이나 해놨으니까 그 합헌했더니 그 이전 뭐 1960년, 50년대까지 다 이걸 무죄로 해줄 것인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한 60년대, 70년대 온 국민들이 다 간통죄는 정말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뭐 그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도 이제 무죄다 재심을 요구하니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통죄 판결을 하기 전에 이제 헌법재판소법을 바꿔가지고 위헌 결정을 효력은 그 직전 합헌 결정의 다음 날까지로 한다 그런 규정을 만든 후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위헌 결정 후에 그 옛날에 이제 간통죄로 처벌받았던 사람이 헌법 소원을 해가지고 그 위헌 결정의 소급표를
합헌 결정 다음 날까지로 한다. 그 사건에 그 조항에 대해서 위헌 소원을 했는데 헌법재판소는 그 옛날 사건들은 그 당시의 법 감정에 의하면 옳고 그 이후에는 이제 국민의 법 감정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바뀐 게 옳다.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아, 이게 법 감정이라는 게 뭔지 옛날은 옛날 거대로 옳고 지금은 지금 거대로 옳고 근데 옳고 그런 게 그냥 시간에 따라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법 감정이란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좀 철학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에 이제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데이비드 휴머하고 아담 스미스가 그런 쪽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이제 아담 스미스는 책 제목이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이제 그 옛날에 우리나라 세계 도덕 철학이나 법 철학의 주류는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이쪽으로 내놓은 이성 중심의 흐름이었고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근데 아담 스미스는 그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의 이성주의에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제 그런 법적 판단은 결국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걸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승인하는 아니냐 감정적 판단이라고 합니다. 그걸 그 비슷한 내용을 데이비드 휴머하고 아담 스미스가 에디머러 근처에 살면서 친구였거든요. 나이 차이는 한 10살 정도 났는데 계속 교류를 하면서 하는데 데이비드 휴머도 그 이제 인간은 무엇인가 그 인간 본성론 책에 비슷한 내용을 했어요. 근데 그 유명한 말이 그 이제 뭐 이성은 감정의 봉사자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노예다. 서번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데이비드 휴머하고 아담 스미스가 풍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딱 법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는 않지만 그 도덕 철학적 관점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냥 거기서 단서를 찾아가지고 이제 이거를 논문으로 제대로 써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뭐 3년 동안 영어 공부하고 논문도 초안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회사에서 보내주는 이제 1년짜리 장기 연수로 다녀왔습니다. 예, 이제 그 아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 국부론과 함께 젊은 친구들한테 꼭 읽어봐야 된다고 맨날 권하는데 아무도 읽지 않는 책 읽기에는 너무 두껍고 이제 어려워서 잘 안 읽는 책이고 사실은 그 윤리적 기준 가지고 칸트도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법의 해석 또는 일관성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우리도 이제 그런 뭐 간통죄 같은 것들이 그렇지만 미국이 지금 어마어마한 논쟁 속에 있죠. 하나가 이제 그 낙태가 헌법적 권리라고 하는 거를 50년간 인정했다가 지난해 뒤집었고 거기서 한 수 더 떠서 지금 그 텍사스의 서킷 코트에서 한 판사가 그 FDA가 20년 이상 승인해서 먹고 있는 이게 초기에 임신 초기에 낙태하는 약에 대해서 그게 아무런 구체적인 데이터도 없이 본인이 이제 트럼프가 임명했고 본인이 낙태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던 판사였는데 FDA가 안전성에 대한 절차적 위반을 하고 안전 검증도 안 된 약인데 했다 그래가지고 20년간 합법적으로 쓰고 있던 약을 이제 불법이라고 위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사실은 그 웨이덴 로 법을 뒤에 바꿨을 때 그 논쟁이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그것 아마 지난 중간 선거도 그렇지만 이번 24년 대선도 그 공화당한테 불리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낙태 법인데 여기에 이제 깊숙이 법관들이 관여하고 있잖아요. 사법부가. 그래서 이제 그 소위 뭔가요? 글럭스버그 테스트라고 그러나요? 저도 그거 낙태 법안 쭉 보면서 보면
헌법에는 이게 기본 미국에 보면 이제 14개의 기본권이라는 게그 수정 헌법을 통해서 딱 돼 있는데 거기 안 돼 있는 것도 헌법적 권리라고 그랬을 때 헌법적 권리냐 이걸 판단하는 이제 기준 테스트가 그런 기준이 오래전에 설립돼 있어서 이게 히스토리컬하게 역사적으로 또는 공동체 속에 상당히 견고하게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원칙이었으면 이게 헌법에 없어도 기본권이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일관성에 관한 문제는 뒤집으려면 초기의 어떤 권리나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높은 정도의 뒤집어야 될 이유가 있을 때 그걸 저스티피케이션에 대한 바가 훨씬 높아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원칙들이 쭉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누구도 법감정 때문에 국민 정서 때문에 인터프리테이션이 다르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미국에서는 늘 이제 그 파운딩 파더들이나 뭐 프레이머니 오리지널리즘 그 헌법에서 초기의 건국주의자들이 생각했던 원칙에 반해서 어떠냐 이런 논쟁이 우선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헌법이 그런 그 아까 낙태 그 간통 같은 것들을 합법이냐 위헌이냐 아니냐 했을 때 헌법이 기준의 역할을 하나요? 프린시플로? 사실 헌법에 뭐 모든 걸 다 담고 있을 수도 없고 예. 또 사실 또 이제 헌법에 있는 내용도 시간이 지나 보면 국민들이 반대할 수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좀 우리 헌법에도 있는 게 이제 뭐 군인이나 예비군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가 한번 보상하면 그 이후에 뭐 추가 보상은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많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미국의 경우에도 이제 뭐 총기 소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뭐 없애자는 말도 있고 뭐 또 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당시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현대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적절치 않다 이런 표현들도 있거든요.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이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헌법의 핵심은 이제 모든 국민들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합의하는 가치관이라는 표현은 어디서든 다 나옵니다. 뭐 미국 판례에도 있고, 뭐 독일 판례에도 있고, 뭐 values of 뭐 shared values 이런 표현이라든지, 뭐 orders of value, 그 가치 질서, 독일 판례에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건데 사실 이게 우리 사회에서도 뭐 도덕이나 여러 개의 뭐 가치관 이런 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의를 하는데 100%가 합의하는 그런 가치관은 잘 없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헌법이 잘 작동 못한다 그러는 게 이제 제가 그 사법계 전체에 공유되는 가치나 철학이 있는가, 뭐 일관성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법 전문성도 전혀 없는데 상당히 비판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정부의 무제한 시장 개입 내지는 규제가 남발되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규제의 마지막 방어선은 사법부가 돼야 되는데 그게 개인의 자유하고 재산권의 침해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제 막아주고 그래야 시장 경제가 사는 건데 우린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가 하는 일은 거의 뭐 모든 것들을 다 합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김영란법이 나왔을 때 그게 어떻게 어느 나라에서 합법인지 저는 카이스트 교수라서 어디 가서 하루 종일 일해도 20만 원의 학비 강사료밖에 못 받았고 저한테 정부 관리가 MIT에 제가 아는 동료 미국인 교수를 불러가지고 걔한테는 2천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김영란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국민을 철저하게 차별을 하면서 또는 제가 어디 가서 무슨 얘기할 거를 다 보고를 해 사전에. 그러니까 이건 뭐 거주 이전이나 프라이버시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침해가 일어나는데도 다
합헌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최저임금 과격한 인상할 때도 그랬고 뭐 온갖 그런데 그래서 제가 저 서울대 공법학계 뭐 이런 데 가서도 제가 사법연수원에 가서도 강의를 했는데 도대체 한국 사법계 쪽에서는 시장 경제를 안 가리키는가 보다. 경제를 안 가리키는 거다. 법의 시장과 정부의 경계선을 고민해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어떻게 아무거나 다 합헌이냐 뭐 이제 이러면서 저는 지금도 뭐 우리 박찬익 선생 맨날 얘기하지만 종부세가 그게 어떻게 합헌인지 이해가 안 돼요. 종부세. 그리고 그린벨트도 마찬가지야. 그 산 주인한테 아무런 보상 없이 정부가 몇십 년째 그 재산권 행사를 그냥 아무 보상 없이 그냥 통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니 보호하면 예산으로 사가지고 하든지 남의 재산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가 헌법이 하도 이상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제가 헌법이 이상해요. 미국하고 보면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놨어요. 농민도 보호해야 되고 어민도 보호해야 되고 중소기업도 보호해야 되고 다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를 위해서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그 대형 유통점 강제 휴무제 이게 어떻게 해서 합헌이냐. 그러면 거기 들고 나온 양반들이 중소기업 보호 의무가 국가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에다가 온갖 걸 쓰레기 같은 얘기를 다 집어넣으니까 뭐든지 저스티피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 판단의 기준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불만인데 시장경제론자 입장에서 또는 그 자유주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미국 이런 데하고 비교해서도 길 가는데 아무 때나 길 막아놓고 경찰이 음주운전 테스트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왜 합법이죠? 그게 왜 합법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 범죄 혐의가 없는데 단서도 없는데 자유시민의 법을 잘 지키는 시민의 거주 이전을 이동의 자유를 제한시키고 순간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는 건데 그게 왜 합법이냐? 무슨 이유? 그래서 헌법이 과연 정부가 하는 일의 기준이 되나, 사회적 기준이 되나 이제 이런 의심을 많이 갖고 있고 늘 불만인데요. 그 중에 제가 제일 경악했던 건 뭐냐면 조국 법무장관 청문회 때요. 조국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헌법이 사회주의를 포함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헌법이 사회주의적 정책들을 다 시행할 수 있게 그 본인이 사회주의적인 사람이고 사회주의 그런데 그런 사람이 법무장관이 돼요. 그럼 다른 거 다 뭐 이것저것 이해 집단들을 다 보호하겠다는 어떤 그런 얘기는 간두고 우리 헌법이 사회주의도 포함되는 헌법인가요? 좀 크게 넓게 이야기하면 사회 민주주의는 포함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뭐 사회주의적 성격이 사회법 성격에 있는 게 이제 공정거래법, 뭐 노동법, 환경법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그냥 시장 질서에만 맡기면 이제 뭐 되게 큰 기업들이 이제 뭐 중소기업이나 독과점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뭐 중소기업이나 소비자의 소비장려를 착취를 할 수가 있잖아요. 경제학적으로 봐도. 아니요. 다른 나라는 저 공정거래법이야말로 자유시장 보호법이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그 시장의 경쟁을 늘리려고 하는 목적은 법이지. 그건데 그런데 일종의 사회적 강자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고 또 이제 뭐 환경법도 그냥 그대로 두면 이제 질서가 문란해지기 때문에 국가 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질서를 부과를 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거든요. 또 제조물 체계법도 그런 겁니다. 이제 그냥 개인한테 이제 이 대기업이 만든 물건에 대한 이제 피해 보상을 맡기면은 너무 이제 소송 비용은 많이 드는데 뭐 입증을 하기 힘드니까 그런 걸 이제 좀 기업한테 입증 책임을 부과하고 뭐 이제 또 뭐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단체 소송 이런 것도 허락을 해가지고 일반 소비자들이 싸우기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예. 저는 그런 법들을 사회주의적인 법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는 처음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예. 사회법이라고는 합니다. 사회법하고 사회주의는 다른 거죠. 사회법이 근데 사회법이 이제 사회민주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제 그 외에 또 이제 뭐 장애인이나 뭐 이제 뭐 독거노인이나 뭐 이런 사회 보장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세금을 내서 이제 복지 제도를 만들자 이런 것도 순수한 자유주의적 성향이라보다는 이제 그 사회주의적 성향의 공동체적 가치 그걸 위해서 이제 제도를 만들고 어느 정도 세금을 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뭐 자유주의 철학자들도 그런 걸 하자는 걸 인정을 하지만 그거는 이제 사회 공동체적 가치를 위해서 개인의 재산을 약간 다 같이 조금씩 내서 이제 사회 부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 순수한 자유주의도 없고 완전 순수한 사회주의도 없는데 최소한 우리나라는 그래도 조국이 했던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같은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거는 안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사회민주주의 민주주의 제도가 유지되는 하에서 어느 정도 이제 국민들이 자유를 약간 제한하고 재산을 조금씩 내서 이제 뭐 사회적 강자의 자유를 약간 이제 제한하거나 재산권을 약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그 어떤 의미에서 이제 세만틱하게 그 언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이슈인데 우리가 그래도 어떤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냐 민주주의 국가냐 또는 자유시장 경제 국가냐는 우리가 구분을 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 사회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다가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예, 경제적으로는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거다. 이게 이제 보편적인 인식인데 법무장관이 우리 헌법이 사회주의도 포함한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뭐가 기준이냐 이런. 그러니까 이제 조국은 사실 자기가 말하는 사회주의는 아마 그 이제 사회주의 독재 그것도 포함하고 있을 겁니다. 자기가 옛날에 산업행 활동을 하다가 이제 뭐 6개월 동안 징역살이도 했지 않습니까? 예. 본인은 자기의 과거를 합리화하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포함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포함하는 사회주의는 그냥 사회주의 독재는 제외하고 그 뭐 노르웨이나 이제 뭐 북유럽에 있는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의 복지제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뭐 일부 좋은 거는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기 자유시장 경제하는 나라가 뭐 복지 제도를 채택 안 하는 나라는 없으니까요. 예, 예, 근데 이제 저는 조국이 그런 걸 가지고 말장난을 한다고 생각해서 이제 뭐 우리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이제 뭐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북유럽의 좋은 제도들은 뭐 가져와서 시도를 해보고 뭐 안 되면 그냥 이제 또 그만두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근데 뭐 북한이나 뭐 쿠바나 중국 같은 이제 공산당이 국가를 독재로서 지배하는 그런 나라는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만 명확히 한다면 그 이제 뭐 사회주의가 우리나라가 사회주의적 뭐 성향을 좀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어차피 뭐 그 법이든 사법부든 국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사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를 국민이 다 선택하면 뭐 공산주의도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 헌재에 계시면서 이제 헌재 얘기하면 불편하실 것 같은데 업무상 비밀이 아닌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 어떤 생각을 가지셨나요? 저는 진행될 때 좀 급하다는 생각은 좀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박한철 전 소장이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해서 임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퇴임하기 전에 이거 뭐 빨리 진행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퇴임하기 전에. 근데 사실 그게 뭐 수사도 끝난 것도 아니고 그냥 한 석 달 만에
계속 뭐 일주일에 2번씩 변론을 하면서 빨리 심리를 하고 선거를 했거든요. 좀 빠르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근데 사회적 분위기가 뭐 국민들의 70% 80%가 뭐 탄핵을 원하고 또 심지어 그 소속 당에서도 소속 당에서도 이제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걸 탄핵안을 이제 가결시켜 버렸으니까 예. 기소 자체가 소속 당 법사위원장이 했던 예, 거죠. 그 그죠? 권성동 예. 위원장이었는데 예. 사실 제일 큰 잘못은 그런 권성동 이런 사람들이 제일 크고 또 이제 박근혜 본인의 이제 정치적 능력이 부재했다. 뭐 사실 결국 탄핵은 뭐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이 정치적인 새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뭐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고 자당에서도 상당수가 이탈해서 3분의 2 이상 대적 의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버린 상황에서 뭐 재판소에서도 뭐 일부 재판관들은 뭐 반대했다는 소문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뭐 최종적으로 이제 이 결정에 이제 좀 무게를 실어주기 위해서 다 찬성했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분위기 같다고 봅니다. 탄핵 재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재판이죠, 그죠? 예, 뭐 정치적인 재판이고 그거야말로 이제 국민의 법감정이라 그럴까요? 정서가 그냥 반영이 돼서 사실은 저도 뭐 늘 저는 헌정 질서 선거제도나 헌정 질서의 안정으로 봐서는 탄핵은 정말 웬만하면 하면 안 되는 일이고 그래서 미국이 300 그 긴 기간 동안 어떤 대통령도 탄핵 가결을 안 했고 닉슨마저도 사임하면 사면하고 뭐 이런 사회적 합의를 한 게 국가의 그 안정적인 헌법 질서의 안정을 위해서 그래도 거기는 국가의 리더들이 있어서 그런 장구한 국가의 안정성 위해서 한번 탄핵되고 나면 뭐 우리 지금 그냥 탄핵이 무슨 애들 장난처럼 지금 이제 거론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마음에 안 들면 전부 반대쪽에서는 탄핵해야 된다 그러고 이제 이러는 게 돼서 그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그런 고민을 헌재가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듀 프로세스를 길게 가져가면서 그 진짜 고민했다는 흔적을 남겨야 되는데 정치권이나 국민이나 언론이나 헌재나 똑같이 지금 그 무슨 번갯불에 콩고 먹고 어쩌면 그게 그 당시에는 사회적 혼란을 빨리 종결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죠. 예. 그리고 또 사실 그렇게 탄핵을 안 됐다 하더라도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으면 그해 연말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탄핵을 결정 하나 안 했으나 똑같이 그 연말에 이제 민주당 쪽 후보가 이기지 않았을까? 뭐 정권 교체는 뭐 필연적이었던 거죠. 해보나 마나 했던 건데 최근에 검수완박 위원 판결도 논란이 됐잖아요. 그 절차는 그 위반됐고 침해했지만 법은 합헌이다. 뭐 이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법 조항을 가지고 합법화 시키려면 언제든지 법 논리를 만들 수 있어서 아까 얘기하는 그 아담 스미스나 그쪽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이성은 패션의 그 노예다, 뭐 서번트다 이런 얘기니까 다 논리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이준석 대표 추출 과정에 이제 그 가처분 소송을 쭉 하면 첫 번에 판사께서 인용을 해줬잖아요. 그래놓고 사실 그 다음에 그 누가 봐도 국힘당의 그 당원 개정은 이준석을 계속 내보내기 위한 수법이었는데 앞에 거는 위법이라고 그러다 그때 가서는 또 돌연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법률적으로는 뭐 그럴 수 있겠죠. 언제든지 당원을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자기네가 자치 권한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앞에 논리로 보면 앞에서 하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니까 그걸 하려고 만든 꼼수로 쓴 건데 그거는 이렇게 저기 합법이다 이렇게 해주면서 이제 이준석의 가처분을 리젝트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이렇게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할 때 그
일관성이라고 그럴까, 논리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절차적인 정당성에 대해서 상당히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닌가, 이런 저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는 이제 우리 변호사님들께서 잘 아실 건데 제가 좀 주제 넘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 이제 사실 법에서도 이제 절차 위반에 대해서 이게 전체를 무효로 할 사안이냐 그냥 가볍게 그냥 잘못됐지만 효력은 인정할 사안이냐 이런 것도 있고 그 이제 이게 엄청 중요한 사안이냐 아니냐 이거는 사실 논리적으로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각자 개인의 판단에 그냥 감정적 판단에 달린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일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편이 했을 때는 이거는 별거 아닌 거라고 이제 봐주고 상대편이 했을 때는 이건 엄청 큰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무효다 이런 게 있으면 그게 내로남불이고 그거는 감정적으로 봐도 이 감정적 판단에도 일관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거의 이제 우리 편은 무조건 옳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검수완박 관련해서도 이제 그런 게 나타나는 게 그 재작년에 그 임성근 판사 탄핵이 있었습니다. 그게 기각됐는데 그 임성근 판사가 이제 뭐 사법농단에서 이제 뭐 자기가 이제 후배들 배석 판사들한테 불러가지고 이제 자기 의견을 강요한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임성근 판사 입장에서는 그냥 지도했다. 그 정도로 한 판결인데 그 사안인데 이 사안에서 이제 이번에 검수완박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다고 한 이제 지금 유남석 소장 뭐 이석태 재판관 퇴임했습니다. 뭐 이제 문영배, 김기영 이런 재판관들은 그 임성근 판사 탄핵 때 이것이 엄청 큰 문제이기 때문에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었어요. 근데 나머지 이제 이번에 이제 검수완박의 위헌 무효라고 한 이제 뭐 이종석 뭐 이런 분들은 그때 이거는 대단하지 않다 그냥 놔둬다 이제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검수완박에 들어오면서 정반대로 나왔어요. 그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우리 편이 한 거는 괜찮고 상대편이 아주 잘못했다. 이게 논리적 일관성이라기보다 그냥 이제 우리 자기 감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제 뭐 말을 갖다 붙이는 그런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이렇게 폭넓게 봐가지고 예, 그 경찰 포함해서 검찰,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법원 또는 이제 언론, 뭐 이런 국민 여론 이렇게 다 포함해서 한국 사법 제도 내지는 법치의 가장 큰 문제점들은 뭐라고 보시는 건가요? 개선을 해야 될 점. 제일 큰 문제는 이제 국민이 거기에 이제 개입할 수 없이 그냥 이제 법조인들한테만 권한이 있고 또 이 법조인들이 정치 권력하고 붙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그냥 멋대로 다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정관예우이는 이야기는 오랫동안 이어왔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이제 그 뭐 나와서 뭐 한 1, 2년 동안 몇십억을 끌어모으지 못하면 바보다. 그 이제 뭐 유죄 징역형 할 거를 뭐 집행유예를 만들어주고 뭐 최소한 뭐 크게 줄여준다는 그런 말은 있었거든요. 그 뭐 옛날에 이제 뭐 퇴임하고 나서 이제 잠시 한 1, 2년 일하다가 이제 뭐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됐는데 그 짧은 1, 2년 동안에 재산이 뭐 몇십억씩 늘어난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정관예우로 그렇게 큰 돈을 벌었던 거죠. 그거 이외에도 지금 이제 뭐 이번 대장동 사건 여기에 보면은 여야 사람들이 변호사 거기에 붙은 이제 사람들이 여야 모두 다 있거든요. 김순환 검찰총장은 옛날에 이제 우파 쪽 성향이라 볼 수 있고 곽상도도 우파. 그런데 박영수나 권순일 이런 사람은 좌파에 붙어 먹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권과 붙어 먹어서 거의 자기들끼리 이제 그냥 죄를 저지르고 덮어주는
그걸로 돈을 버는 그런 수단이 되어 있죠. 그 사법부가 부패 지금 구조하에 있다. 이걸 지금 예. 문제 의식으로 보는. 저는 제가 상당히 그 소수 의견을 페이스북에 많이 써가지고 공격을 많이 받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나라에서 조금 중대한 범죄면 다 구속 수사하려고 하는 검찰들의 태도. 그러니까 그리고 국민도 재판이 시작도 안 됐는데 전부 구속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른 나라에서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일인데 그 자기 방어권에 대한 그러니까 어쨌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폭력적 범죄도 아니고 다툼이 근데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증거인멸하고 도주의 위험이 있다고 사전 구속하는 걸 보고 정말 경악을 했어요. 이미 정권을 다 놓치고 온 국민한테 역적이 됐는데 그분이 증거를 저는 우선 검찰 쪽에서 증거인멸의 위험이 들고 나오는 것 자체가 검찰의 무능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수사를 어떻게 했길래 증거를 피의자가 마음대로 조작하거나 인멸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수사 증거도 확보 안 됐는데 기소하겠다는 얘기하고 다르지 않지 않나. 그리고 대한민국이 도망갈 데가 어디 있어요? 무슨 다른 유럽처럼 무슨 국경이 개방돼 있는 나라도 아니고. 그리고 아니 얼마든지 보석금 많이 내라고 그러고 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예 우리나라는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그 원칙은 없는 나라 같아요. 그냥 무조건 다 자기 보기 싫은 사람은 잡아넣으라고 그러고 검찰도 웬만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 무조건 구속 기소를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런 일들이 뭐 전혀 개선이 안 돼요. 정권이 바뀌어도 마찬가지고.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그 정진상이 구속돼 있다가 그 보석 허가를 받았다는 그 뉴스를 보면서 전 좀 화가 났습니다. 맨날 거짓말을 하고 증거 인멸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보석하는 기분이 나빴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말씀대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구속까지 하는 건 인간적으로 너무 야박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제 감정일 뿐이라 가지고 또 입장이 바뀌면 또 그게 반대로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문제는 이제 우리 변호사님들 뭐 이제 김관기 회장님이나 김대강 변호사님께서도 좀 답변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화이트 칼라 범죄를 어떤 뭐 총을 쏘거나 누구를 해치거나 이런 폭력적 범죄 빼놓고 구속 기소되는 사건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뭐 트럼프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보면 다 가서 저거 하고 보석금 내고 나오지. 지금 그 암호화폐 거래소 하다가 그 사기친 거로 된 그 샘 뱅크만 프라이드 그 친구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중대경제범 뭐 가중처벌법인가 그게 몇십 배 되는 금액이거든요. 걔가 사람들한테 손에 입히는 금액이 거의 뭐 적게는 40조에서 100조거든요. 예. 그러고 보석금 풀고 그 혐의 받는 게 지금 20개가 넘거든요. 경제범죄에 대한 혐의가. 그리고 나와 있는 동에도 그 중국이 그 자기 암호화폐를 중국 쪽에 있는 계좌에 있는 거를 동결시켰는데 그걸 빼내려고 또 거기다가 뇌물 주면서 뭐 해가지고 가택 그걸 뭐라 그러나요? 하우스 하여튼 집에서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조건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기소 중인데 그래도 다시 구속 안 시키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람 잡아넣는 걸 국민들이 너무 통쾌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피의자는 자기 방어권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 다음에 무슨 변호사들이 사회적 지탄받는 사람 변호를 하는 거를 변호사를 지탄을 해요? 그래서 툭하면 사임을 해.
이것도 법감정인가요? 뭐 법감정이가 뭔가요? 우리 사회가 법에 대한 계몽이 안 돼 있는 건가요? 그 사법제도에 대해서. 예, 뭐 이제 무죄 추정 원칙이나 뭐 적법 절차 원칙 이런 게 아직까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당하고 뭐 그럴 때도 그 이제 좌파적 성향 사람들은 엄청 통쾌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좀 이 형사 절차가 복수의 수단, 내가 못하는 복수의 수단 예. 그런 게 좀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트럼프를 다 싫어하는데도 자유주의자들이 비판하는 거가 뭐냐면 그 맨하탄 디스트릭트 검사가 그 법을 사법제도를 정치적 무기화했다는 거거든요. 그 요번에 기소한 거가 그게 뭐 최근에 그 대선 후에 무슨 저기 의사당에 쳐들어가라 그런 범죄도 아니고 선거 조지아주에 가서 선거 제도를 뒤집으려고 압력을 것도 아니고 이미 2016년에 벌어졌던 그것도 뭐 기껏 해봐야 그 저기 자기하고 불륜 관계 있다고 얘기하는 포르노 배우한테 변호사 통해서 돈 주고 대신 지불했는데 그 회계를 잘못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점으로 보나 그게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한 걸 가지고 이렇게 정부나 법을 웨포나이즈 했다라고 하는 게 그 상당히 자유주의적이고 트럼프의 비판적인 언론에서도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법대로 하라. 법대로라는 말이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법이라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정치적 웨포나이저 하라고 하는 요구를 국민들이 너무 자주 해요. 예, 그러니까 좀 꼴보기 싫으면 다 잡아넣으라고 그러고 막 그래서 저는 이 검찰의 거의 그 인신 구속에 대한 아까 뭐 경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국민들은 다른 나라 국민에 비해서 너무 그 낮은 대우를 받는다 그럴까요? 같은 대우를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법부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있지만 그 개인이나 자유나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 마지막 바리케이드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저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늘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 말씀해 주셨는데 대정동 사법거래라든지 검수완박의 꼼수 처리라든지 전관예우 특히 그다음에 뭐 예산 주는 국회 법사위원들한테 뭐 재판에 관한 로비 받고 뭐 이런 그 사법부의 비리에 대한 비판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해결책은 뭐가 될까요? 이 문제의 해결책. 해결책으로 우선 이제 뭐 정관예우나 이제 그 정치인들과 결탁해서 이제 뭐 서로 범죄를 숨겨주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제일 급하게는 저는 배심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심 제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 대배심은 이 사람을 기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 기소심의위원회하고 비슷하죠. 시민기소심의위원회하고.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뭐 그냥 참고하는 이건 참고 거기는 이제 예.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유무죄를 판단할 때 이제 주어리. 예, 소배심 이걸 이제 하면 이거는 이제 모든 국민들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들이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체적 우리 사실 지금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 좌측에 완전 편향되어 있는 사람들이나 우측에 편향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정치 문제에 활동을 하고 중간에 중도층들은 사실 크게 활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민주당 쪽에는 개딸들, 이제 우파 쪽에서는 이제 뭐 태극기 부대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시위를 하는데 중간에 있는 중도층들은 사실 그런 활동을 잘 안 해요. 그냥 둘 다 뭐 마찬가지지 뭐 이런 생각에서 활동을 안 하는데 이 배심 제도를 도입을 하면은 이제 평범한 일반 사람들도 그
절차 과정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이제 판단을 이 사법 제도에 녹여낼 수가 있으니까 그나마 좀 더 이제 온건하고 중도적이고 좀 더 일관성 있는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원래 또 거기에 깔려 있는 철학은 사실은 법의 판단이 상식과 일반인의 윤리 기준이 그러니까요. 기준 궁극적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조문을 가지고 조문으로만 굳이 따지면 범죄지만 예.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으로 봐서는 이건 처벌하면 안 된다. 뭐 이러면 이제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좋은 제도인데 예. 미국에서도 또 뭐 그런가 하면 그 대배심 제도 같은 거는 반대 신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검찰이 자기 이야기만 가지고 하고 자기 얘기만 하니까 피의자 쪽은 얘기 안 하니까 기소 여부할 때 대배심원 제도는 뭐 그 제가 아는 꽤 오래 전에 그 대법원 판사가 대배심원 제도는 샌드위치도 기소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예, 그런 말도 있습니다. 예. 그런 비판도 미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샌드위치 그러니까 검찰이 원하면 누구든지 기소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일방적인 얘기니까요. 피의자 쪽 얘기가 있는 게 반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미국에 있으면 저는 그 영주권 없어 학생일 때도 그렇고 영주권 있고 아직 시민이 아닌데도 배심원 나오라고 통보를 수시로 받아요. 수시로 받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은 이제 못 가면 못 가는 이유를 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 잘 안 받아들여주고 그러니까 또 이제 그 힘든 일을 하시고 저기 돈 많이 못 받는 분들은 그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면 되고 그 수고비를 주니까 참여비를 주니까. 그래서 저도 그래서 자주 받아봤어요. 그 배심원으로 오라는 거를. 그 우리나라가 이제 학연 인연 뭐 이런 거 혈연으로 엮인 게 많잖아요, 그죠? 이 배심원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배심원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은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배심원들이 되려 더 사법 정의를 반대하지 않을까 이런 우리의 그 아주 타이트한 이 사회적 소셜 네트워크의 문제, 이 혈연, 지연, 학연 뭐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람 이런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아마 반대 이유 중에 큰 이유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뭐 자료도 본 적은 없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문제는 그 일반 국민들이 한 달이 건너면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이제 법조인들 사이에서 자기들이 뭐 아는 사람 해주는 거 안 그러면 이제 정치인들하고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이제 뭐 검사 출신, 판사 출신 많잖아요. 지난번 사법농단 그 기사를 보면 이제 법원에 가 있는 이제 국회에 가 있는 법원 판사들한테 그 이제 뭐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이제 엄청 쉽게 로비를 하고 심지어는 그냥 그 전직 법조계 뭐 판사 검사 하던 사람들이 뭐 검사장한테 바로 전화를 해서 부탁하고 뭐 부장판사 지방 법원장한테 바로 전화해서 부탁하는 게 그냥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이제 큰 문제지. 그냥 일반인들이 한 달이 건너서 알기 때문에 뭐 봐줄 수 있다. 사실 뭐 저도 아는 사람 많은데 한 달이 건너면 뭐 저하고 별로 안 친하면 뭐 쌩 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이 배심원 제도가 가장 비판을 많이 받았던 때는 오제이 심슨의 무죄 판결 때였어요. 그 법조인들은 다 오제이 심슨이 살인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캘리포니아 이쪽이 원통 이제 그 소수민족이 많잖아요. 그래서 흑인 배심원이 많았고 이걸 인종 문제로 그 변호인이 끌고 가가지고 이 레이셜 저기 카드를 가지고 매니플레이션하면서 무죄 판결을 하면서 제가 교수하고 있었는데 인도 출신 동료 교수가 오더니 자기 미국 싫어졌다고 어떻게 저런
범죄자를 그냥 활보하게 내버주냐. 그래서 그 배심원 제도에 대해서 그 가장 큰 논란이 일었을 때가 그 오제이 심슨의 무죄 판결을 저 배심원들이 했을 때 판결을 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그 사건이었어요. 당시에. 그 지난번에 그 이제 재작년인가 이제 김종민 변호사님이라고 이제 검찰 출신 변호사님이신 저희 여기 와서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예. 그분께서 이제 배심제도 연구회에 와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뭐 프랑스의 이제 뭐 대배심 이런 거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프랑스 그분이 통이시죠. 예, 마지막에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조국 사건 이런 게 이제 대배심에 걸렸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 본인이 생각해도 이제 좀 혼란스럽다. 사실 완전 정치적으로 나뉘어 가지고 조국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소하면 안 된다고 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배심 이런 걸 하면 이제 선량한 중도층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냥 지금처럼 이제 뭐 양극단적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에 의해서 혹은 이제 또 이제 뭐 정치권과의 결탁에 의해서 장관 본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이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님들이 훨씬 스피치 능력이 향상돼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대부분 그러니까 결국 배심원들을 설득하는 거는 그 법 논리도 있지만 감정에 호소하는 바가 크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그 배심원들 앞에 놓고 검사나 또는 로이어들끼리 경쟁하는 거 보면 정말 그 현란하게 스피치하잖아요, 그죠? 예, 아마 변호사님들 보수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언변에 따라서 많이 이제 그 배심원 제도 중에 형량까지 결정하는 이제 독일의 참심제라고 그러나요? 예, 그거는 어떻게 지금 작동하고 있나요? 사실 거기 독일 참심제에 대해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냥 그 정도의 제도가 있다. 그 정도를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그쪽에 대해서는 공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미국에 있다 보면 그러니까 법에 이제 민의가 반영이 돼야 되는 사법의 민주화라고 보실 수가 있잖아요. 배심원제도.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판검사를 선거로 뽑잖아요. 그 제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대법원 판사 아니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애토니 제너럴 같은 경우에 많이 선거로 뽑거든요. 그래서 보수적인 데는 보수적인 변호사가 검사가 되고 또 저기 법조인이 진보적인 데는 진보적인 사람들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요번에 미스콘신 주인가 어느 주가 그 주 대법원 판사 뽑는데 선거하는데 어마어마한 그 저기 선거에 열기가 붙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주의 낙태 법안의 합법 여부, 낙태를 금지시키는 주법을 최종 심사를 주 대법원이 해야 되는 게 이제 연방법에서는 그게 기본 권리가 안 돼 있고 주가 알아서 하라는 게 이제 지난번에 판결이었으니까 주별로 지금 그 전쟁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텍사스 같은 데는 막 그 전에 뭐 20주인가 18주인가 20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던 거를 6주 6주 이내만 허용하고 또 저기 자기 주에 있는 특히 여성들이 낙태를 받으러 다른 주에 가는 것들을 범죄 불법화 가지고 처벌할 수 있게 하고 막 이런 걸 해놔가지고 이제 계속 지금 싸움이 붙어 있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그렇게 판사 검사를 선거로 뽑는데 우리는 지금 사실은 사시부터 가지고 사법연수원 2년 그거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국민에 의한 컨트롤은 없잖아요, 그죠?
자기들 그냥 거기서 정치에 줄 잘 서가지고 줄 잘 서거나 정치적인 검사를 잘하면 대통령도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대통령 되고 뭐 하여튼 이렇게 출세를 하게 되는 건데 이런 판검사도 국민이 컨트롤하고 선출하는 제도에 같은 미국식 제도를 채택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사실 저는 깊이는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교육감 도교육감 제도나 안 그러면 이제 지방의회 선거 제도 같은 걸 보면 사실 뭐 도교육감 후보는 국민들이 사실 어떤 사람들이 거의 모릅니다. 그냥 이 사람이 보수냐 진보냐 그걸 이제 들은 후에 그냥 좀 더 괜찮아 보이는 사람 찍는 거잖아요. 근데 그 뭐 지방의회 의원 선거도 그냥 이 사람이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서 공천을 받았느냐 아니냐, 뭐 1번이냐 2번이냐 그런 것 때문에 선거. 국회의원도 똑같죠. 뭐. 지금 뭐 이제 그런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그런 문제들은 이제 제도가 문제라기보다는 우선 이제 국민의 좀 의식 수준이 좀 더 높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민주주의 안 하고 자율권 안 주는 사람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우리는 아직 그 수준이 안 됐다 그래요. 저는 대학에 자율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학 교수도 자유를 행사할 수준이 안 되면 대한민국 전체는 언제 자유? 그걸 부족해도 자꾸 해봐야 그 제대로 주권을 행사하는 게 훈련이 되는 거지. 누가 언제 판단해서 자비를 내려줄 건가? 뭐 그런 의심이 드는데 어쨌든 그 어느 제도든 하여튼 완벽한 제도는 없잖아요. 배심원 제도든 지금 우리나라 제도든. 근데 하여튼 미국에 있으면서 늘 우리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살아보면 늘 정말 낯선 게 그거예요. 검찰 선거로 뽑고 판사 선거로 뽑는 거거든요. 예, 연방정부 대법원 판사만 안 그렇지 나머지는 다 그러거든요. 예. 그런 취지에서 보면 네. 그 이제 뭐 그 국민의 참여 의식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보면 이제 판사나 검사도 선거로 하는 괜찮은 것 같고 또 이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성향 어차피 정치적으로 아까 낙태든 뭐 예. 불륜이든 마약이든 뭐 그 노름이든 도박이든 이런 것들을 처벌할 거냐 말 거냐가 예. 최종 몇 사람의 판사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합헌이냐 여부가 그렇다면 국민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뽑는 게 뭐 정치에 줄대는 것보다는 낫지 예, 않을까. 그게 뭐 이제 그런 국민의 법 감정을 이제 예. 법원의 판결에 더 잘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법감정 그런데 한국 사람의 법감정을 어떤 뭐 특징지어서 얘기할 수 있나요? 사무관님이 한국 사람의 법감정은 다른 나라하고 어떻게 다르다 뭐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법 감정이 제일 심한 건 이제 정치적으로 좌우로 양분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뭐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윤석열이 뭘 해도 다 잘못됐고 이제 뭐 김건희가 이제 뭐 옛날에 이제 뭐 도이치 그뭐 모터스 그쪽에 이제 주가 조작에 개입했는데 처벌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말 하고 또 우파 쪽 사람들은 이제 뭐 조국 나쁜 놈이다 이재명 나쁜 놈이다 네. 이런 이야기하면서 근데 그거는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다 나라가 분열돼 있다고 걱정이거든요. 미국도 그렇잖아요. 미국도 공화당 지지자들은 70%가 지난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생각해요. 트럼프 말을 믿어요. 지금도. 그리고 지금 그 맨하탄 디스트릭트 거기 기소돼 있고 어제부터는 그 민사소송 전에 그 자기가 레이프 당했다고 그랬던 여자분이 그 민사소송을 해가지고 지금 재판이 트럼프 재판이 시작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해요. 그건 다 저쪽 리버럴 사법부가 그러고 그렇다 그러니 그래서 어느 나라나 지금 다들 이게 이제 그게 이제 민주주의 위기라고 다른 나라에서 되게 많이 그러고 유럽은 좀 다른 것 같은데 하여튼 미국은 우리랑 뭐 요즘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나라 같아요. 예, 그렇지만 뭐 그 어떤 사법 제도가 작동되면 그거에 시비 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재판 결과나 뭐 이런 거에서 없는데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헌법이 불분명하면 그리고 어차피 법 감정이라든가 사회 가치관을 사법부가 그때그때 반영을 해가지고 헌법에 원래 우리나라의 헌법 오리지널리즘이라는 게 거의 없다면 근데 미국에서는 법원이 하는 일은 인터프리테이션뿐만 아니라 컨스트럭션도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 컨스트럭션이 바로 이제 사회 변화되는 가치를 해석을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반영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리지널리즘이 없다 그러면 저렇게 정부가 아무거나 다 하게 하는 그냥 저런 그 완전히 잡탕 같은 헌법 말고 그냥 다른 나라 많은 나라처럼 불문헌법 제도로 가면 어떨까? 저는 우리 헌법이 있어서 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우리는 뭐 영국도 없고 요새 이제 행정부하고 사법부하고 입법부하고 행정부 사법부하고의 영역 다툼으로 나라가 두 쪽 난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가 의회주의 국가니까 이제 결국 행정부가 입법부고 여기서 수상이 임명한 강요를 법원이 자격이 없다고 리젝트하면서 지금 네타냐후가 그 법원의 판결을 의회의 결정으로 뒤집을 수 있는 거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지금 나라가 두 쪽이 나 있거든요. 근데 그 이제 이스라엘도 사실은 그 불문 헌법 국가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많은 나라가 헌법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되나? 저는 아주 그냥 어차피 우리 다 상상력이니까 나라의 근본을 처음부터 다시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헌법 폐지 운동, 성문 헌법 폐지 운동. 어차피 우리도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 옮긴다 그랬을 때 대법원이 그게 위헌이라고 했던 게 관습헌법 위반이라는 거였잖아요. 헌법에는 어디도 서울이 국가 수도해야 된다는 거 없었잖아요. 그러면 뭐 불문헌법 국가하고 뭐가 다르지? 뭐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데 그러면 더 세상이 안 좋아질까요? 저는 이제 제가 헌법재판소 직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서는 여전히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정치적으로 휩쓸리고 거기에 좀 영향을 받고 뭐 일관성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냥 그런 관계가 없는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헌법재판소 우리나라 뭐 제도 발전에 많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뭐 제일 잘한 게 이제 1991년인가 2년인가 그 이제 뭐 음반심의 이제 위원 뭐 이제 영화심의위원 이런 거 뭐 광고 다 심의위원을 다 내려가지고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문화 수준이 확 높아졌거든요. 그 이후에 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그 이제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해가지고 일본하고 교류를 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문화 수준이 확 높아 지금 이제 전 세계 한류 문화가 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역할도 있고 또 이제 뭐 자잘한 법들이 국회가 원래는 이제 국회가 먼저 좀 법이 잘못되면 먼저 움직여가지고 법을 이제 국민의 법감정에 맞게 안 그러면 이제 사회 현실에 맞게 발전한 기술에 맞게 법을 개정해 나가야 되는데 국회가 그런 걸 못하고 계속 쓸데없는 걸로 싸우다가 헌법재판소에 이제 위헌 소원이 들어오면 법에 대해서도 이제 위헌 확인 소송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게 위헌 결정이 나고서야 이제 법이 바뀌는 경우도 많고 또 이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했는데도 계속 그 시한을 넘기고 국회가 법을 개정 안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그래도 이제 헌법이 있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좀 느리지만
제도가 발전하고 있다. 아니 불문헌법이라 그래서 헌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성문화된 게 없는 거지. 그리고 거기서도 위헌 판정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려 그러면 더 훨씬 헌법재판소가 사회 구조를 만드는데 더 자유가 있지 않을까. 재량권이 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그 헌법이 모든 이런저런 규제를 만들어내는 거에 우리가 미국의 헌법은 정부 권력이 커가는 거를 두려워해서 그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게 하려고 구조를 만든 거거든요. 상권 분립도 그렇고 연방 정부가 대외 통상이나 국방 외에는 주정부의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는 침해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시혜로 권리를 주는 게 아니라 모든 권리는 개인으로부터 나오고 그 커뮤니티가 있고 주가 있고 그 위에서 밑에 못하는 것만 위에서 하는 거지 위에 거를 내려준다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헌법도 그렇습니다. 원래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헌법을 보면 그러니까 국가는 뭐를 하고 국가는 뭐예요. 근데 미국에는 국가라는 말은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의회는 주는 법원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체가 분명해요. 무슨 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우리 국가 그러면 그게 국가가 행정부도 국가고 사법부도 국가고 의회도 국가고 행정부도 저 밑에 가가지고 동사무소도 국가고 시도 국가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뭘 해야 되는 건지도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그럴 거면 그 헌법의 그 성문헌법이 규제 국가 권력을 키우는데 자꾸 이유가 되니까 다른 나라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데 포점에 맞춰서 헌법이 돼 있는데 여기 우리는 국가가 뭐를 해야 된다는 포지티비즘으로 잔뜩 돼 있으니 그놈이 없으면 되려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좀 줄어들지 않겠냐. 이제 그런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죠.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언급했던 이제 뭐 언반 심의 뭐 이제 광고 심의 이런 거 없앤 거는 그래도 이제 국민의 자유를 확대한 게 많기 때문에 뭐 그런 역할을 하는 면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섞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헌법에 보면 무슨 대통령제인데 내각 책임제 요소를 섞어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있어. 그죠? 예. 그리고 내각제에만 있는 장관이 있어. 그런데 미국 대통령처럼 수석이라고 그래가지고 옆에 세크레터리들이 또 다 청와대에 있어.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대통령실의 수석들한테 힘을 주면 장관들은 완전 껍데기고 이게 어디다 힘을 주냐에 따라서 그로 컨플릭트 계속 나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섞어 놓는데 저희 경영학을 보면 국민들이나 기대하는 거는 다 미국식 경영이에요. 기대하는 거는 미국식이에요. 근데 상법하고 노동법은 독일식이에요. 독일식. 독일 걸 일본이 베꼈고 일본이 우리가 베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일관성 없이 막 이렇게 섞어놓은 섞어찌개 같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판단하는 게 어려워서 이런 거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그건 제가 뭐 깊이 고민해본 문제가 아니라 가지고 우리 이제 배심조도 연구회 뭐 부회장님 이지연 부회장님 이런 분은 이제 뭐 기업법이나 이제 금융법 이런 것도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공정거래위원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반공정행위 그러니까 소위 컴피티션을 제약하는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걸 처벌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통제가 자기 일이에요. 대기업이 싸게 팔면 처벌해요. 가격도 하나 팔아 그러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저는 근본적인 개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정부가 규제 개혁한다 해도 못 하잖아요. 그럼 미국처럼 이럴 때는 진짜 지방자치를 저해가지고 연방제로 가는 수밖에
중앙정부는 힘을 빼고 그냥 시별로 도별로 다 각자 알아라 그러면 어떤 주는 하고 어느 쪽 안 돼서 잘하는 주께 좋은 게 눈에 보이면 다른 주가 따라하겠지.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지나치게 중앙 집권적인 그냥 의회가 뭐 하면 온 국민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서 구글 지도도 못 쓰고 우버도 못 타고 뭐 타다도 죽이고 뭐 이런 나라 원격 진료도 절대 못 하고 뭐 그러니까 의회만 그냥 로비를 하면 모든 걸 못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렇게 이상한 법 체계에다가 이렇게 중앙 집권적인데 어떻게 하면 시장이나 개인의 자유를 진작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헌재가 뭐 해서 그런 뭐 컨텐츠 이런 거에 대해서 시민의 자유를 확대한 것도 물론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게 뭐 불문헌법이라고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불문헌법도 똑같이 우리가 갖는 헌법 있는 거하고 성문헌법보다 뭐 그러면 영국이나 유럽 국가나 이스라엘이나 다 혼란에 빠질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도 그거도 다 유지되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답답해서 그냥 이왕 생각해는 보는 기회에 근본적인 거를 다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건데요. 그 미국에는 그 대법원 판사거나 그 법대 학장님 하신 분들 중에 이제 유명한 법학자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미국이란 사회가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프레임들을 계속 만들어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주 그 뭐랄까 미국의 큰 역사적인 인물들이죠. 어떤 사회를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가,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또는 정치 권력과 개인 간의 어떤가를 이렇게 정의한 건데 뭐 그 18세기에 윌리엄 블랙스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저기 영국 법을 가져와서 미국이 어떤 법이 돼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미국의 입헌군주제하고 선거제도에서 미국의 법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제 그런 거를 만들었다든지 그 최근에 그 2020년에 대법원에 조금 리버럴 쪽인데 사퇴하고 이제 돌아가신 그 긴스버그 대법원 판사 이런 분들이 그 저기 상당히 그 유명하면서 이분은 이제 그 젠더하고 여성 문제에 여성의 자유를 확대한 쪽으로 남겼잖아요. 그리고 그 이 우리가 이제 미국의 역사에 보면은 이제 바꿨던 어떤 것들이 위헌이다 이런 기준을 정하는 판결문을 썼던 말버리 앤 메디슨 뭐 1803년에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로 앤 웨이드 같이 여성들한테 나태를 헌법적 권리로 정의했다라든지 그다음에 뭐 저기 이저 닉슨하고 그 저기 그 법무부가 저거 해가지고 대통령도 법 위에 있지 않다 이런 거 판결 냈던 게 1974년에 이제 그 소위 대통령도 그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수사받았을 때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그 전에는 이제 전부 이그젝티브 프리빌리지로 거부했었는데 범죄에서 뭐 이런 판결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판결문을 쓰고 그런 것들이 지금도 많이 익히고 워낙 현학적으로 쓰여져 있고 그래서 명문으로 돼 있고 글 잘 쓰려면 텍스트로도 쓰이고 그러거든요.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보시면 유언 결정하고 그러면 과거에 판례나 뭐 이런 거 하실 거죠. 우리 이 법조계가 사회적 어떤 인텔렉츄얼 리더십 역할을 하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된다 이런 거를 후대 법조인들이 보면서 무릎을 치고 감명받는 그런 명문의 판결문 같은 것들이 이렇게 정리돼 있나요? 아니면 사례가 좀 있나요? 아니면 법조인 중에 그냥 누가 대법원 판사 됐다, 헌재 뭐 대법원장 했다, 헌법재판 책임자가 됐다는 이런 사회적 지위 말고 대한민국의 법은 그 사람 때문에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정도의 기념비적인 법학자, 자상가 뭐 이런 서로 존경받는
법조인들이 있나요? 기억나는 사람으로는 이제 이회창 총재. 총리가 예전에 이제 뭐 법관 하실 때 뭐 대법관 이런 거 하실 때 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그냥 뭐 보수 우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 90년대 공부를 할 때는 이회창 대법관이 좀 이제 우리나라 좀 자유를 확대하고 이제 기존의 좀 잘못된 판례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가지고 판례의 수준을 높였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뭐 재판소 결정들을 보면서 제가 멋있다 이런 말 생각을 한 게 조용호 재판관 그분이 좀 이제 우파적인 성향의 분이신데 그분이 그 이제 간통죄 성매매 특별법 그게 이제 합헌이 났는데 그분 혼자 그 이제 그 위원 의견을 내셨습니다. 8대 1로. 근데 그렇게 이제 그 판결에서 이제 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원해도 아무도 해주는 사람이 없다. 평생 뭐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여성들 중에서도 피치 못해서 이제 뭐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뭐 그런 일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이걸 국가가 나서서 막는 것은 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자신 있게 혼자 그런 의견을 내시는 걸 보고 좀 소신이 있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뭐 다른 학자들이든 정치인들은 우리나라에서 서양에서처럼 어떤 사상가 레벨로 올리는 그런 지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우리 현대사에서 우리나라가 참 없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미국은 참 법조계에서 그게 많거든요. 사회의 기본 질서에 대한 거를 정의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화 같은 거 많이 봐서 당연한 것처럼 미란다 원칙 고지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당신 뭐 하여튼 뭐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뭐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이게 1966년 판결이에요. 미국에서도 그런 판결들이 개인의 자유를 확대할까 보면 교회하고 정부하고의 세그레게이션 또는 인종으로 학교를 흑인 백인 학교 해가지고 흑인 백인 못 가고 이런 거 어블리싱하고 여성의 참정권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피의자들의 인권을 하기 위해서 미란다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선언하고 그 뭐 낙태 이런 것들이 되게 그 명문장으로 사례로 남아 있어서 사실은 미국에서는 학교에서 그 라이팅 연습할 때도 많이 쓰여요. 이 법원의 판결문들이 그게 가장 논리적인 문장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고등학교 이런 데서는 이 미국 사회의 흐름에 대한 역사 공부 겸 라이팅 겸 그러면서 이 법조계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상가 수준 정도의 역사적 인물들이 미국 사회의 이렇게 지적 그 파운데이션을 되게 두텁게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과문에서는 이제 한국에서 잘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걸 배운 적도 없고 학교에서 우리나라 대법원 판사가 이렇게 좋은 명문의 판결문을 썼다 뭐 이런 거면서 소개하는 적도 없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법관 정도 되는 사람들은 대학교 때부터 정말 공부만 열심히 하신 분들입니다. 그 이제 뭐 대학교 한 2학년 때부터 하루에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이제 법서 조금 법서만 보고 또 연수원 가서도 좀 우수한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또 계속 공부만 열심히 해야 되고 또 판사하면서도 좀 사건을 많이 쳐내 가지고 승진을 빨리 하려고 하면 또 밤늦게까지 사건 기록만 봐야 되고 뭐 주말에도 출근해야 되고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없으시구나. 시간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뭐 미국에 보면 요새 좀 유명한 그 판사이자 그 이제 법 철학자가 뭐 리처드 포스너라고 있는데 그분도 책을 읽어보면 그 법경제학을 엄청 깊이 하셨거든요. 경제학에 대해서 엄청 깊은 수준이 이제 금융에 관해서도 뭐 이제 많이 하시고 거기다 법 뭐 이제 철학까지 다 하셨으니까 대단하시던데 우리나라 대법관 이런 분들은 다양한 학문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는 경험이
대부분 없으신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경제학조차도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고 이제 판결을 하다 보니까 좀 현실성 없는 뭐 효율성이 없는 그런 판결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예,